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삼성은 영장 심사를 앞둔 휴일 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영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이례적으로 언론 호소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늦으면 내일 새벽쯤으로 예상되는 영장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법원 앞에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이재용 부회장 불법 합병 지시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을 수사해서 지시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3년 만에 영장심사 맡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예. 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 10초 정도 마스크 쓰고 아무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 출석 모습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우리 일반적 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있고 피의자 공포 사실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기본적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러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제 구속이 되면은 마치 이제 죄를 지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은 그거는 아니죠.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형태든 간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 이제 판단을 한 거라고 좀 보고요. 더 나가서 뭐 장시간 동안 뭐 아직 농도 깊은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겠지만은 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적인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나름대로 크게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도 안 되고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재용 부회장 2017년 국정농단 재판으로 1년간 수감 생활을 이미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운명의 날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사실 이런 그 중요한 이런 이 법정에 출두할 때는 어떤 피의자들이든 뭐 피고인이든 다들 뭐 한 말씀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상당히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법원에 출두를 하면서 뭐 국민들에게 심려끼서 죄송하다든지 아니면 뭐 자신이 그러니까 소명을 다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봤는데 그걸 안 했다는 예, 이야기 자체는 한마디 정도는 한마디 했겠다. 정도는 할 거라고 예. 봤는데 그 정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 상당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구속됐다가 지금 그 재판도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혐의로 지금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얼마나 잡잡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잡잡한 심경일 겁니다. 지금 삼성이 지금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IT 업계에서는 거의 세계 초일류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의 오너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예. 지금 이래 또 이 구속의 그 심사대에 섰다는 것 자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은 그러면 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쟁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삼성을 둘러싼 그리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의구심 이것은 반드시 불식시켜야 될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제에 이번에 모든 의혹을 털고 가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금 법원의 여러 가지 심리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착잡한 심경 지금 차재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화면에서 계속 보듯이 이재용 부회장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좀 묻어나거든요.
지금 지난번 국정농단 재판도 사실 크게 보면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 큰 틀에선 같은 것 같은데요. 이번 재판이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 들여다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이 이미 벌써 처벌받았는데 또 무슨 처벌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큰 틀에서 봐서 이런 것이죠. 결국 그 이재용 부회장으로서의 어떤 경영권 승계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주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그와 같은 그 절차를 해서 M&A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본인의 어떤 지분을 챙기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그때 있었던 그 회사 간의 어떤 M&A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가 조작과 부정 거래가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의 어떤 주식을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렇죠. 합병. 그렇죠. 그 이후에 또 결국은 이것은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M&A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정이고 그것이 핵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서의 어떤 부정 거래라든가 시세 조작 문제가 돼 있고 또 삼성 그 바이오과 관련해서 회계 어떤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인한 회계 조작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판을 받는 것은 대외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불법 행위를 에 대한 어떤 단죄를 받는 첫 심판대가 오늘 열렸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어떤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계 조작 등의 내부 문제에 조금 더 집중된 재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검찰 지금 수사 기록만 20만 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150쪽 분량이다. 굉장히 오늘 뭐 이복현 부장검사 직접 들어와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검찰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제일 크게 세 가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범죄의 사실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 2015년에 있었던 부분이죠. 5월 달에. 그때의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 이게 지나치게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게 한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삼성물산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은 없지만 제일모직에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해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것을 확보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대주주로서 삼성바이오 주식의 분식 회계를 예를 들어서 통해서 결국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인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부분이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제 검찰 수사는 이제 여하튼 간에 이 부분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삼성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도 묵묵부답한 이유는 저를 이렇게 해봤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삼성이 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영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언론을 향해서 호소문을 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호소문을 낼 정도로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뭐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제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병이 합법적이었다라는 판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있었던 이 부분들. 그럼 이걸 어떻게 과연 검찰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를 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뭐 증거인멸이라는 그 부분은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뭐 정말 50여 차례의 수사도 하고 또 수색도 하고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부분은 없을 것.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관련된 문제를 평가를 할 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부분을 두고 잘못된 부분 속에서 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람은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구속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으나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아마 이제 삼성 측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변을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핵심은 범죄 혐의 소명과 사안의 중대성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만큼 알고 보고 관여했느냐라는 게 핵심적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식선에서 보면 삼성물산 대비 제일모직
가치를 3배 이상 평가하니 상식적으로는 이상하다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핵심은 기업 승계 작업을 위해서 뭐 회계 부정이나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다 한들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 오늘 10시 30분부터 계속 다퉈야 될 부분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범죄는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어쨌든 3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구속의 필요성. 한마디로 어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그 자본시장법 위반과 그 주식회사 외관법 위반에 관한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이걸 두고 치열하게 다툴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지금 소명 자료가 갖춰졌다라고 하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와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합병 무효 소송에 있을 때에 이미 합병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지금 이미 판단되었다라고 하고, 나머지 어떤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도 이 회계사 단체에서도 합법적이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그 국제 회계 기준에서 적합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을 두고 굉장히 다른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긴 어떤 다툼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누구도 지금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변호사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영장이 나올지 물어봤더니만 반반으로 나눈 것을 봤었는데요. 소명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는 아직까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고, 그 반면에 아니 이 정도라고 하면은 넉넉하게 입증되고 또 남았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봤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 범죄 유무죄에 대한 어떤 소명에 대한 그 다툼이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가장 긴 그 어떤 시간을 할애할 것 같고, 나머지 있었어요 어떤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1년 8개월이라는 기간 수사를 했고, 거기다가 압수수색도 50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 증거에 대해서 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은 사실은 상당 부분 희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죄명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문영표와 관련되는 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됐고 이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은 발부될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관건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었냐, 이 부분에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그러면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 소명,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나 여기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겠군요.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마 강조할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 합병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그리고 또 시세 조정,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장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범죄라는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2016년, 17년 당시 특검 때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된 이 혐의 자체는 물론 합병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문제도 그러니까 튀어나오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뇌물을 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것이 아니라 이 지금 승계 과정에서의 삼성그룹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 지금 시세 조정을 했다는 거, 그 자체는 이제 시장 이 질서를, 자본주의 질서를 완전히 지금 흔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 이 검찰이 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또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전의 법원의 판단, 금감원의 판단 과정에서는 제한된 증거 하에서는 아마 합법이 되고 뭐 상당히 문제 없다는 그러니까 판정이 났지만, 아마 검찰의 입장에는 새로운 증거들 분명히 제시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일부 언론이 보도한 G 프로젝트라는 비밀 보고서입니다. G 프로젝트가 가버넌스의 아마 줄임말이라고 그러는데, 가버넌스가 소위 말해 지배구조죠. 지배구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를 갖고 삼성그룹 내에서 2012년부터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상당히 이걸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충분하게 보고를 했고 지시로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 이 새로운 이 자료를
아마 법원에 제시하면서 범죄의 그러니까 이 중대성과 소명을 아마 받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예전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팀장 오늘 다 같이 지금 영장 심사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고 최지성 그 미래전략실장과 또 김종중 팀장까지도 한꺼번에 지금 다 있고 하는데요. 예. 공통적인 그 죄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그리고 또 김종중 그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까지 지금 이제 그 예. 혐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증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핵심적인 것은 아니고 결국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예.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그 보고를 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른바 스모킹건이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스모킹건이 이미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하는 반면에 그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것은 없다라고 지금 되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오늘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3명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향후의 어떤 그 추가적인 기소 그리고 또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어떤 재판이 향후에 어떤 공소 유지에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만에 하나 지금 그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방패가 이겨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은 과연 향후에 이것을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 앞으로 이제 자체의 판단을 넘어서 지금 이 그 공소심사위원회의 어떤 판단을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지금 이 주가 조작 내지는 시세 조약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소 여부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 많이 다퉈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뭐 도주 우려는 없을 거고요. 증거인멸 관련해서 지난해 삼바 수사했을 때 그 왜 공장 바닥에 회계장부 은닉하다가 한번 걸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관련되는 삼성바이오에 관련되는 그 임직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 것이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의 본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와 같은 그 증거 인멸 과정에서 과연 이 그 미래전략실 자체에서의 어떤 그런 예. 그 계획이나 보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별도로 해서 이 사건의 공소 사실 자체로서 증거인멸 교사나 이런 부분은 범죄 사실에 들어있지는 예.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증거를 그 소명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그 수사팀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판결문이라든가 압수수색했던 내용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삼성이 검찰이 영장 청구하기 전날에 기소 여부를 그렇습니다. 검찰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부의 판단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이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 스모킹 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틀 만에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만든 제도 자체를 검찰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저는 불리하게 작용됐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박하게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요청한 것을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무력화시켰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과연 이제 검찰이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전과 후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행에 있어서의 변화가 큰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속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부분들. 예. 충분히 지금 얘기했던 여러의 정황을 보면은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그걸 한쪽 편을 들어주면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영 리스크가 갖고 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한다면 꼭 검찰이 이렇게 영장 이렇게 심사 청구를 이렇게 다급하게 어떻게 저는 다급하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검찰은 이제 원래부터 기소 방침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제 삼성이 영장 심사 앞두고 네.
대언론 호소문인데 네. 사실상 말하자면 대국민 호소문을 그렇죠. 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뭐 삼성의 대언론 호소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사심의위에다가 이렇게 결정을 한번 맡겨보겠다는 그 논리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위기라는 거 전대미문의 그 경제 위기 속에서 상당히 삼성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러한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법대로 모든 걸 다 하자는 이야기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들에게 아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수사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검찰의 언론 흘리기 식으로 뭔가 집 프로젝트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내는 식으로 뭔가 검찰이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면 우리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호소문이 나온 것 자체가 이재용 그 부회장의 아버지죠. 이건희 회장이 27년 전에 그 북경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이 신경영의 선포를 한 27주년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아, 예. 그리고 또 어제 또 호소문 자체가 첫 문장이 삼성이 위기입니다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만큼 삼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히려 여론을 법리적으로 예, 보면.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서 뭔가 압박을 가려는 듯한 예. 그러한 좀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또 이와 좀 유사한 이러한 기류에 또 이 뭡니까 부합되는 또 이런 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오늘 무슨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빅데이터 예를 들면 언론 기사 말고 네.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블로그다 카페다 또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들이 선처를 바라는 의견이 약 59.05%고 이 지금 그러니까 불간용은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 한 40%밖에 안 된다. 이런 또 이 보도가 나온 걸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삼성의 뭔가 이 지금 여론에 기대려는 그러한 흐름들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근데 저는 예, 저는 근데 뭐 그건 이제 뭐 삼성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이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재판부는 그러니까 여론의 그런 압박을 진짜 도외시하고 진짜 말 그대로 법리만 쳐다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론의 흐름은 사실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준법감시위원회 감시위의 권고를 받아서 대국민 사과도 한번 했고 어제 호소문도 냈어요. 재판부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런 게 영향을 좀 미칩니까? 결국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압박이라든가 특히 뭐 탄원서 수백 장에서 내는 거 사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관련 핵심 관련자들,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탄원서라든가 이런 것 부분은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지만 외부에서 재판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게보다는 부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기존의 어떤 그 국정농단 사건 내지는 그 이번 살아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발 수사가 사실 굉장히 적게 나왔고 그런 반면에 이번에 지금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어떤 수사권 남용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본인들의 어떤 여론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넘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핵심은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해서 지금 누가 지금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범죄 소명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이 정도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느냐 그것에 그 문제가 있고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전을 하는 것은 그거에 그러니까 설령 범죄의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코로나와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대로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경영에 어떤 정상적인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달라라는 그런 이른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것은 좀 더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판단이 나올 텐데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의 오너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로 시점에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생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GDP에 삼성전자 혼자
그해 매출액으로 14%, 우리나라 GDP의 14%를 어마어마해요. 차지하는 그건 사실이에요. 엄청난 회사고요. 예, 예. 이런 회사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계속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더라는 거고요. 그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모든 회사들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재벌 총수가 있든 없든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던 그 해, 예. 그로부터 1년 동안 세상에 민망하게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무려 2배로 띄웁니다. 29조에서 53조로 2배나 뜁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그해 올랐었죠. 300만 원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그해 주식시장에서 저도 기억이 최대 나요. 이슈. 그 이번에도 민망한 일이 또 벌어졌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했다더라 하고 예. 보도가 탁 나오자마자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월 4일 사상 최대로 주식이 65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상장한 이후에 가장 센 주가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시장은 투명한 걸 원해요. 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 그래서 오너 리스크는 털고 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든 것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즈음에서 영업이익도 주가도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 의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영업이익을 얻는 과정이 그 당시에 있어서의 글로벌 시장 상황이라든지요. 그럼 그 당시에 과연 삼성이 미래를 향한 투자를 얼마나 했죠? 많은 투자 부분이 경영 리스크에 의해서 제동을 걸리고 제약을 받는다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는 엄청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부분하고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의 삼성과 코로나 사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삼성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아가지고 삼성 이재용이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 굉장히 저는 그 논리가 비약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저는 결국 불구속 그 수사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걸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법원적 판단은 결국 법원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단편적인 걸 가지고 삼성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긴박성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너와 기업의 분리. 네. 차재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너와 기업의 분리는 저는 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준법 경영에 대한 실천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 사실 세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이 소위 소유주 오너가 지금 그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 특히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기업, 그리고 지금 외국인 주주들이 엄청 더 많고,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무리수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본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결국 제일모직을 통해서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두다가 이 사단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이 빠졌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더 높게 뛰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그만큼 오너 리스크가 없어졌을 때 그만큼 신뢰를 갖고 있다는 하나의 또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번 문제는 법대로 그러니까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 과제가 오너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 오너와 지금 경영의 분리는 저는 뭐 시대적인 추세, 불가피한 추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벌 대기업이라고 해서 특혜도 없어야 되지만 그 이유로 해서 불이익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여나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그 어떤 주가가 부풀려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에 평가했던 게 6조였는데 네. 오늘 보니까 43조가 넘어갑니다. 그런 어떤 미래를 보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철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반드시 나눠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보다 재판부가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에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도 충분한 어떤 판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용 부회장, 삼성 호소문이 통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개혁연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 의원이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마포 쉼터의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과 오랜 시간 함께 활동했던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쉼터를 찾아서 오열했고 정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고인이 검찰 수사와 언론 취재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평화의 우리 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평화의 우리 집,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아마 그곳일 텐데요. 마포 쉼터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일단은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유서는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인 예,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검찰이 빠르면 오늘 중에 아마 지금 부검을 할 모양입니다. 그러면 뭐 정확한 사인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은 아마 이 현재 정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지금 이제 언론의 공방 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여론의 압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상당히 관계됐던 이 쉼터의 책임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건 좀 더 검찰 수사가 나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 의원과 지금 윤미향 의원 측에서의 이야기는 이 지금 언론들이 지나치게 압박을 하고 또 검찰이 상당히 또 과잉에 가까운 예. 압수수색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의 그 결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저는 뭐 그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지금 사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뭐 제기가 된 지가 벌써 보름이 훨씬 지났지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여론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쉼터의 그 책임자께서 이렇게 황망하게 가신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적 의혹과 이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와는 별개로 저는 뭐 검찰 수사는 빨리 속도감 있게 이럴수록 더 빨리 좀 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 지금 고인에 대해서는 뭐 지금 소환 조사할 계획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때 고인이 만약에 이 참관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점이 없었는지는 내부적으로 한 번쯤은 들여다볼 있다.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예. 정 의원 얘기에 따르면 압수수색 이후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미향 의원도 뭐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크다. 어제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 굉장히 평정심을 갖고 있는데 어제는 오열하는 그런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죠. 20년 동안 같이 활동했었던 분이 저렇게 극단적 선택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검찰과 언론이 괴롭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또 나가서 쉼터 소장분께 검찰이 어떠한 압박을 했는지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마치 검찰과 언론이 잘못해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그 정 의원이라든지 윤미향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거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윤미향 의원이 좀 더 자세하게 모든 것을 명백하게 계좌를 포함해서 다 밝혔다고 한다면 저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또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검찰과 언론에다 모든 것을 더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검찰도 쉼터 수장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지만 수사는 뭐 흔들림 없이 할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초점은 어디에 맞춰줄까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결국은 정의연에 들어왔는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김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회에서 그 해명을 통해서 어떤 그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돈은 정당하게 지금 처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의 무고함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언론들이 생방송 하듯이 계속 압박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쉼터라든가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천수백 회 동안 어떤 수요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에 그 어떤 그 사회시민단체보다 노출이 돼 있던 그런 어떤 단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윤미향 당선자의 그와 같은 항변이 어떤 합리적인 그 어떤 항변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데요.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템포 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기가 시작될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하게 이 핵심 당사자인 지금 윤미향 의원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이 어떤 이와 같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한 차원이라서라도 어떤 합당하게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자, 오늘 원구성 상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시한은 오늘까지고 잠시 뒤 1시 반에 이제 의장실에서 추가 협상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동에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 두 개로 쪼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당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자, 오늘 아침 박범계 의원 그리고 조혜진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 177, 통합당 103, 또 전체적인 거여 전부를 다 따지면 한 190. 그 총선 민의가 각 상임위별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숫자상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어려운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법사위를 포함해서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에서. 근데 그것을 50명 정도가 들어가는 예결위에 버금가는 그런 법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집중해서 통제하겠다. 말 그대로 진짜 상원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판기 국회가 될 것 같으면 국회 300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 10명만 있어도 통과시키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국회가 300명이나 두고 야당을 또 많이 위축됐지만 100명 넘게 두는 거는 내용 정부에서 넘어오는 법안과 예산 각종 정책을 꼼꼼하게 제대로 들여다보고 야당을 지지한 또 야당의 노선과 정책을 지지한 40% 넘는 국민들의 의사도 크게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예, 일단 통합당이 얘기한 법제위, 사법위 분리, 법사위가 쟁점이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펄쩍합니다. 2006년 1월 달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 시절에 대표 발의한 거와 일맥상통해요. 그때 벌써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된다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럼 그 잘못된 관행을 그동안 했던 분들이 누구죠? 현재 여당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 저는 좀 대범하게 법사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예를 들어 야당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게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기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안이라고 한다면 전반기에 진짜 사법위원회를 야당이 맡은 다음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오면 후반부에는 바꿔야겠죠. 한번 전반부에는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 협치 차원에서 일하는 국회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당론과 당론이 부닥치고 계속 끌고 간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빨리 여당이 통 크게 협치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당의 입장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민심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개원 협상에서부터 밀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대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여당이 지금 각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법력 이 세력까지 합치면 각 상임위마다 다 5분의 3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쟁점 사안은 다 신속 처리한 패스트트랙으로 다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이 야당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버티는 것은 그게 90일짜리예요. 90일이 저 안건이거든요. 그러면 90일 정도 조금 양보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을 저항할 수 있는 건 90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안을 갖고 이렇게까지 그러면 양당이 여야가 이렇게 치고받을 사안인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가 가져가도 크게 지장이 없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그러니까 강제 상임위 배정에 나설지 이게 관건인데 다 강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사위만 빼고 일단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짧게 전망을 박병서 국회의장께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을 두고 총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자꾸만 분리해서 한다고 한다면 뭐 21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뭐가 다른가 그런 식의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차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결국은 이제 법사위와 관련돼서 그동안 가졌었던 두려움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한번 줘보자라는 거예요. 전반기 때, 후반기 또 그러고 나서 정말 말이 안 되는 발목 잡기를 한다. 그때는 양보 못 하겠죠.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당으로서는 좀 통 큰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하루 이틀 시간 두고 총괄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다. 김영준 교수님 전망이 맞는지 오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진량 변호사 오늘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